바람잘 날은 없는데 그래도 시장은 뭐 꿋꿋하다. 기승전 9월 FOMC. 또 어제 발표된 CPI에서 다시 한번 연착륙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3%까지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3%에서 2%까지 떨어지는 것은 좀 길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원 PC 물가가 한 4.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월에. 그리고 연말 가면 근원 PC 물가가 한 3.5% 정도 도달할 것 같은데 하반기가 앞으로 이제 지금 전개되는데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사람들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주가는 비싸져 있고 하지만 뭐 거품은 아니고 단정할 만한 위험은 아닌 거잖아요. 연착륙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김한진 박사 모시고 또 일주일간 시장에 경제적으로 쌓여있던 이야기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뵀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도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좀 있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요즘에 이런 이슈들이 좀 터지는데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뭐 폭락을 하거나 또 이러진 않고요. 최근의 시장 분위기, 경제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바람잘 날은 없는데 그래도 시장은 뭐 꿋꿋하다. 그리고 뭐 매크로 이슈가 지금 어쨌든 뭐 기승전 9월 FOMC에 쏠려 있는 거죠. 9월 20일 FOMC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만약에 올리면 이제 좀 9월 이후에 4분기부터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좀 틀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조금 이렇게 덜컹거릴 수 있다. 그런데 뭐 시장 예측은 시장 컨센서스는 그럴 가능성은 뭐 줄어들고 있고 또 어제 발표된 CPI에서 다시 한번 연착륙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고요. 미국 신용등급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고요. 이번 주에 은행 무디스의 은행 신용 한 10개 은행들의 무더기 강등을 했고 또 부정적 전망도 6개 그래서 한 27개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놨죠.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3월 15일,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미국 지역은행 사태,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서 그 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인하를 안 하고, 그 강등을 안 하고 신용등급을 뭐 한 4, 5개월 지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뭐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려를 한 거다. 뭐 자본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조금 뭐 확보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당장 그 은행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이제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계속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제 자본 확충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불효불급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금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유출을 막고 은행들도 이제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옆에 은행이 그렇게 약간 긴축을 하거나 혹은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대출을 축소하면 우리도 뭐 우리 은행도 괜찮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연준도 와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지역은행발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문제라든지 혹은 일반 상업 대출의 축소라든지 그걸 통한 연결되는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워치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자체 이슈로서는 뭐 위력을 그렇게 크게 발휘하지 않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시장이요. 뜨거웠다. 뭔가 약간 식었다. 이게 너무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골디락스 얘기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조금 하나씩 이렇게 터지다 보면은 약한 고리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한 번씩 이렇게 갖게 되고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가? 한꺼번에 큰 게
왁 터지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좋은 와중에 경각심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가? 뭐 이런 좀 희망을 돌리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세요, 박사님은? 네, 그 사실은 뭐 미국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고용의 어쨌든 굉장히 타이트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뭐 QT도 계속하고 1년째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값은 높잖아요. 미국의 M2라든지 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인 네. 규모라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줄고는 있지만 유동성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푼 미국 가계 잉여 저축 부분도 역시 소비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분위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시적인 이슈라든지 또 팬데믹 때 풀린 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 그 대표적인 게 뭐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그 위험이 잠복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경제 여건은 아직까지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금리가 더 튄다든지 연준이 여기서 25bp씩 계속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내지는 중국이 너무 경제가 부러져가지고 미국까지도 미국 경제까지도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무슨 사고가 터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돌발적인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그냥 굴러갈 것 같아요. 굴러간다는 얘기는 연착륙을 의미하는 거고 연착륙은 연초에 생각했던 좀 험악한 연말 연초에는 되게 경기가 한 번 더 출렁거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없애는 그러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아슬아슬하기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건재해. 시스템 리스크까지 안 갈 만큼 네. 우리 잘하고 있어라는 걸 이렇게 뭔가 하나의 네. 고리들을 네. 조금씩 좀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또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CPI가 헤드라인 측면 숫자적으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앞서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는 네.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제 뭐 예상대로 나왔죠. 네. 뭐 근원 같은 경우에는 뭐 4.7이 나왔으니까 컨센서스 한 4.8 정도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컨센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헤드라인도 뭐 3.2니까요. 3.3에 많이 배팅을 했잖아요. 전망을 했는데 네. 3.2 나왔는데 소수점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16 정도 올랐어요. 전월 대비. 전월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0.16이니까 반올림에서 0.2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0.16이면 뭐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이제 뭐 물가 지표 보고 좀 한때 금리도 좀 내려가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괜찮았는데 막판에 이제 좀 바뀌었지만 네. 근데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좀 안 좋은 쪽을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에 숨어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저효과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물가가 전월비 조금 많이 떨어져야 연말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조금 많이 떨어져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0.2%가 올랐잖아요. 어제 물가가. 그러면 0.2씩 계속 매달 뭐 8월 달에도 7월 대비 0.2, 9월 달에도 8월 물가 대비 0.2 이렇게 계속 전월비 대비 계속 연말까지 그렇게 가면 헤드라인은 한 3.2에서 3.3 정도 찍혀요. 그러니까 전혀 안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에 3.0이었잖아요. 연말에도 3.2, 3.0, 3.2.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유지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0.3씩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 튑니다. 연말에 한 3.5라든지 근원도 만약에 0.3씩 계속 올라가면 어제 나온 물가가 4.7이었지 않습니까? 근원이 4.7이 아니라 5.0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물가가 왜 이래? 라고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6월 말부터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가 20% 올랐어요.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 소매 그 휘발유 가격도 지금 한 갤런당 3.8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 있고, 곡물 가격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1.7% 올랐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곡물 인플레이션이 한 10.8% 올랐고요. 그러니까 또 천연가스 가격도 어쨌든 뭐 호주에 뭐 파업도 있었지만 뭐 들썩들썩이고, 약간 뭐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냉방 수요도 좀 많고, 또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조금 있으면 또 찬바람 불면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가수요가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재고를 또 겨울나기를 위해서 천연가스 재고를 또 확충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윈터베이스 커밍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 러시아도 네. 이참에 뭐 좀 미국이 조금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물가, 유가 좀 이거를 조금 올리는 이제 그런 약간 음모론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감사를 뭐 계속 단행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잡혔는데, 이런 헤드라인을 위협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미국의 근원적인 부분, 뭐 주거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요금 중에서 항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히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연준이 아니라 미 의회 예산국이라고 CBO가 이제 전망한 건데요. 네. 이 PCE 물가를 한번 이렇게 얘네들이 전망을 했어요. 2025년까지.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6월에 9%에서 CPI가, 이거는 PC이지만 뭐 비슷한 추이죠. 3%까지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3%에서 2%까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좀 길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준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네, 9%에서 네. 3%까지는 뭐 팍팍 빠르게,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100개는 고지가 남지 않았지만, 특히 근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4.7이잖아요. 근원 PC 물가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한 두 주 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CPI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지만 한 4.3 정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7월에. 그리고 연말 가면 근원 PC 물가가,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가 한 3.5% 정도 도달할 것 같은데, 3.5% 도달하는 과정도 길고 험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도 2%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메리 데일리 네.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계속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이 중요하고, 근원 중에서 지금까지 떨어졌던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서서히 굉장히 힘들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결국 연준의 피벗, 금리 인하는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맞고 디스인플레이션 맞고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체적인 물가는 훌륭하지만 내려가고 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올 정도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난 간밤의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굉장히 CPI가 그래도 헤드라인만 보면 좀 환호할 만하게 나온 것 치고 끝에 가면서 힘이 약했잖아요. 뭐 30년물 국채 변동성 뭐 이런 네. 이슈가 있었지만 CPI적으로도 가만히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박사님 같은 조심스러운 의견들, 앞으로가 좀 험난하겠는데라는 어떤 네. 그런 걱정들, 이런 게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어제 장도 뭐 입찰이라든지 아까 정광훈 대표께서 네네네. 다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는 좋은 재료에 반응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위험도 있다, 혹은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약간 부정적인 네네. 이벤트에 시장이 팍팍 반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지은재가 있으니까 발이 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편안한 상태다. S&P 500 PER이 15배고 기술주의 PER이 18배고 이러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매크로에서 조금 좋은 재료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될 텐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재료가 나오면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 조금 약간 나쁜 재료가 나온다든지 혹은 금리 쪽에서 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어제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추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감하게.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금리가 그렇게 그 큰 국채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종목들이 하루에 몇 %씩 변동성을 보이는 걸 보면 시장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 시장 심리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8월 들어서 좀 확연히 그 심리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저도 이제 매일매일 좀 전해 듣고 전해 드리면서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 계절적 요인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들려요. 네. 뭐 8월은 원래 좀 그랬다. 그리고 휴가도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도 좀 한산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7월까지 많이 올랐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거야라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핑계잖아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네. 원래 그래. 원래 네. 그래라는 게 사실 제일 쉬운 핑계인데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둘 다겠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숨어 있는 것도 있는 게 약간 뭐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숨어 있는 것은 뭐 지금 지역은행 이슈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만 결국엔 큰 문제가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기저에 좀 깔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전부터 굉장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거기서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MBS를 발행한 거를 커머셜 MBS, CMBS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올해 만기도래만 한 7천억 달러 정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사상 최고고 내년도에도 한 6천억 달러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많은 은행들 중에 지역은행들 중에 뭔가 부실한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투자한 데가 있을 거고 담보 부족을 겪는 은행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지난번에 은행 문제도 있었지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10년물이 4%이기 때문에 보유 자산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준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은 해줬지만 아무튼 기저에 깔려 있는 팩트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혹은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가장 자산 가치 중에 중요한 미국 국채가 가격이 폭락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시장은 이제 약간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좀 있었던 건데 무시하고 오르다가 지금은 가격이 좀 비싸기도 비싸니까. 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맞아 이게 있었지 하고 좀 더 꺼내서 맞습니다. 상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계절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가 앞으로 이제 지금 전개되는데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사람들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주가는 비싸져 있고 하지만 뭐 거품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주식시장을 다 팔고 떠날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미련은 남아 있고 그런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은 이번에 지나갔고 다음 3Q 실적 시즌까지는 실적은 조금 공백기고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말씀 나눈 게 조금 안 좋은 쪽에 조금 민감하게 약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전망을 틀릴까라고 보면 결국엔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인데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은행들의 대출 축소라든지 혹은 상업용 부동산의 잠재적 위험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F의 문제라든지 혹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기조라든지 뭐 이러한 그 광범위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씩 그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경기가 급냉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기의 그 어쨌든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고 약간 지수함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3.5에서 매달 0.5%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3.6, 3.7 하다가 갑자기 4.0으로 뛰는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그냥 단번에 수십만 개씩 수백 혹은 수백만 개씩 일자리를 없애는 줄이는 해고를 단행하는 이게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의 오히려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장할 만한 잠재 위험은 있지만 단정할 만한 위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경제는 뭐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라고 혹은 연착륙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항상 경제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다가 여기도 대출 축소하고 저기도 대출 축소하고 여기도 해고를 하고 저기도 해고를 하고 이러면 한꺼번에 그런 게 확 몰리는 그리고 그때는 거기에 무슨 그 트리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게 터졌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건은 그야말로 방아쇠 역할을 한 것뿐이고요. 그 전에 깔려있던 잠재된 위험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깨진 거죠.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경기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빠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거에 한 번에 어떤 그 임계점을 지났을 때 돌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그런 잠재 위험을 볼 때 이것도 걱정이에요. 저것도 걱정이에요. 이것도 좀 조심하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저 친구들은 왜 그렇게 안 좋은 쪽만 계속 보고 이렇게 삐딱선을 탈까 이렇게 아마 이제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상 조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걱정 인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목이 나왔네요. 그래서 반만 믿으시되 이런 위험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위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각도로 변하면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남들보다는 위험 회피를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많은 좋은 자료 가지고 오셔서 좀 아까운데요. 네. 이 중에서 요거만큼은 좀 보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싶다 하는 자료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고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자료 이게 중국 경제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약한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달 수출도 마이너스 14.5% 줄었죠. 네. 수입도 줄고 그래서 물가도 CPI와 PPI가 뭐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하고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디플레 확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는 세계 교역의 구도가 서비스 중심, 비교역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보면 펄펄 끓고 있지만 나머지 제조업단에서 여러 가지 경제는 굉장히 차갑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 또 한국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출 제조업 강국들이 세계 교역의 부진에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국 경제에 약간
구조적인 약화 요인이라서 내년까지 중국 경제는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내놓는데 백약이 무효인가 봐요. 네, 부양책이 결국에는 경제가 너무 크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떠받치는 고육지책이지 정말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안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죠. 네.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한쪽에서 쓰면서 한쪽에서는 조금 구조조정, 부채 조정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조금 그 힘을 못 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계속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늘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완다에 이어서 뭐 컨트리 가든 이슈까지 좀 불거지면서 중국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